안중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다들 아시네요. 저기 팔 제일 긴 양반, 그 하얀 티셔츠 입은 사람. 안중근이 누굽니까? 독립운동가. 50점 밖에 못 주겠네요. 100점 맞으면 내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안중근을 흔히 얘기를 하면은 그 2등 방문을 척살한 사람쯤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면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가 되고 말죠. 서구적 시각에서 보면요. 그런데 저 안중근이 그 정말 위대한 점은요, 동양평화론을 썼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동양평화론이라는 게 하도 어렵고, 안중근은 우리 사회에는 마치 그 성인처럼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어떤 분의 부탁으로 뮤지컬 대본을 쓰라고 그랬었는데, 안중근 관련 자료를 보니까 그 예수나 석가급의 성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그 손을 못 댔었는데,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안중근 유적지도 가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안중근은 그 성인이 아니고 저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 30에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롭게 쓰면서 나이 30살에 동양평화론이란 거대한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양평화론을 그 실현하는 방책 중에 하나로 2등 방문을 척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양평화론 의미에 관해서 그 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제가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섹시한 제목의 책, 안중근 아베를 쏘다라고 제목을 붙여서 책을 냈습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읽어보신 분은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소장님은 빠지시고, 아까 그분이군요. 동양평화론 정말 읽어봤습니까? 일어나서 대답하세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진짜 읽기는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책 한 권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섹시한 책. 역시 뭔가를 준다면 박수를 치는군요.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그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910년 전후한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그렇게 그 서구 세력들보다가 문명적으로 발전하지를 못해서 서구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동아시아 3국이 한국, 중국, 일본 그 3국이 힘을 뭉쳐가지고 서구 세력의 그 침탈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막아야 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당시로는 중국보다도 쓰러져가는 중국보다는 일본이 그 네덜란드 난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문명화했기 때문에 일본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동양평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 방법으로서 일본이 주축국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청일 당시에 그 중국의 여순반도를 조차지로 받았었는데, 그 여순반도 조차지로 받았던 걸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중일 협력 사무국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한중일이 공용 화폐를 만들어서 쓰자.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자. 세 번째는 한중일 청년들로 하여금 공동의 군대를 편성하자. 뭐 이러는 좀 요즘 듣기로는 좀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상을 냈는데, 그 구상이 그 요즘 다시 뒤바꿔 생각하면은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앞서는 얘기였고, 지난 정권에서 나왔던 동북아 중심국가 뭐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안중근은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바도 없고요, 공부하는 걸 썩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도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한 10대쯤 됐을 때, 10대 중반쯤 됐을 때 그 김구 선생님이 안중근 집안에 가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록에 보면은 제일 맞이 중구는 그 총 쏘고 사냥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셋째는 붉은 두루마기를 입고 공부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그 자서전, 그 감옥에서 쓴 안흥칠소회라는 자서전에다가 자신이 평생의 모토로 삼았던 인생의 4가지 모토를 적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주 가무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말 타고 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후연직, 요즘 말로 좋은 말로 하면은 뭐 후연직인데, 포장을 하면은 조금 그 격떨어진 얘기를 하면은 조금 날라리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반이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고 그랬던 양반이 이 큰 구상을, 지금 생각해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이런 큰 구상을 30대 때 하고 그 동양평화의 실행을 위해서 1인 전쟁에 나섰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관계를 잘 모르고, 또 그 이후로도 동양평화에 대한 그 어떤 공부가, 정기적인 공부가 지속되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동양평화의 주축국이 일본이어야 됐다는 거죠.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으니까 일본이 주축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일제 침탈기를 겪은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함부로 거론하기가 민감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 얘기를 못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1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그때 당시에는 그 기울어져가는 나라였지만 이제 막 크기 시작해서 중국은 또 다른 그 제국주의 세력으로 그 등장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일본은 굉장히 그 평화적인 척하면서도 그 뭔가의 또 다른 제2의 제국을 꿈꾸는, 그런데 그 카스트라데프트 조약이 1905년에 체결이 됐죠. 그때 미국하고의 비밀리 조약을 체결을 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국을 먹고, 이런 약속이 미략이 되어 있었는데, 그 미략이 근거에서 평화의 그 가면을 쓰고 한국을 병탄하려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일본한테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미국과의 그 아주 가까운 결탁으로 중국과 대결을 조성해 나가는 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왜 저렇게 진주만 공격에 뒤통수 맞았던 진주만 격은 왜 저리 잊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요즘 친러파들 비슷한 액션을 좀 보이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 친미파, 친일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처럼 아주 무능한 나라는 아니고 지금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제정도 돌아가는 것들이 아주 심상치 않고, 더더욱이나 친러파를 좀 변질되어 가는 남북한의 통합 같은, 남북한의 통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그 큰 일들을 앞두고 우리들은 거기에 관한 깊은 생각이 없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우리들이 지금 요즘 현실에 맞게끔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바깥에서 잠깐 누구를 만나봤는데, 여기 참석자 중에 한 분을 보니까, 세 분을 보니까 91년생 뭐 그러더만요. 그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제가 1996년도에 아버지라는 소설을 써서 6개월 만에 100만 부, 한 1년 만에 200만 부, 요즘까지 생각하면 거의 한 300만 부의 판매를 기록을 한 소설가였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설을 열심히 공부해서 소설가를 꿈꾸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찬밥을 받는데 분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아버지라는 소설을 썼다가 때 아닌 행운을 누리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제가 중국에 가서 한 13년쯤 머물렀습니다. 그 13년쯤 머문 거는 동아시아 역사를 이끌어온 주축 국가가 된 중국의 문명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중국 5천년 문명사를 써보기 위해서 취재를 하러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렇게 좋은 관광지는 다녀본 적이 없고, 아주 오지의 역사 현장 가서 역사유적 답사하고 사진 찍고, 그 현장의 향토사학자들하고 얘기를 좀 듣고 이러는 짓을 한 13년 동안 했는데요. 그 13년 동안 하면서 저는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5천 년 동안 줄기차게 끌어올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사고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변 국가하고의 외교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생각하는 바는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나온 철학도 그렇고 뭐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명분과 체면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동양의 그 농경민족들, 중국을 주축한 농경민족들이 기본적으로 체면이나 명분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목민족들은 그 실제적인 확인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중국처럼 중국 그 한족을 중심한 중원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쨌든 저들이야 뭐 힘이 있든 없든지 간에 머리 숙이고 조공이라고 뭘 갖다 바치면은 때로는 그보다 몇 배 더 주면서도 왕짓 그냥 큰 소리치는 황제짓 하는 재미로 도닥도닥 넘어가는 데 반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서양 그러니까 유목민족 추진의 서양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말을 안 듣고 뭘 하면은 직접 가서 비행기로 두드리고 부시고 해서 죽이고 확인을 해야만이 이 양에 차는 사람들인데, 저는 요즘 대통령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치졸한 그 경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말 통큰 정치로 그 세계 평화나 뭐 남북 통일 이런 걸 꿈꿀 수 있는 큰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 구상을 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우리가 그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다 양대 제국이긴 합니다만은 두 나라는 각자를 정말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절대신을 믿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동양에 있는 사람들의 농경문화 속에서 자연을 믿고 그러니까 모든 하늘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신일 수 있고 조상도 신일 수 있는 그런 그 사고방식,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는 문명의 양상 자체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은 역시 중국을 모르고 중국은 역시 미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양쪽 면을 가장 잘 아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그런 역할을 참 해주면 좋은데 말입니다. 저는 그 일본의 역사를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동북아 그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중국 문명 5천년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침략적인 어떤 근성들이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배신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같아요. 물론 뭐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그 배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바로 일본은 지난 역사 동안에 쭉 와서 봐도요, 남의 걸 침탈하고 빼앗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을 뒤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그 중요한 그 3개국 그리고 저 러시아까지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면을 고려를 한다면은 조금 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보이고 있는 그 외교나 뭐 이런 양상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외교 관계자들이나 뭐 다른 분들은, 학자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친미 친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향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친미 친일 친중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미국을 잘 알고 일본을 잘 알고 중국을 잘 아는 지미 지일 지중의 인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덩어리는 작지만은 인구가 그래도 한 7천만, 남북한 합치면 한 7천만쯤 된다 그러면 작지 않은 나라이고, 어느 순위로도 굉장히 네 번째인가 뭐 된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나라인데, 우리가 충분히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 같은 소설가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적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특히 젊은 학생들은 앞으로 외교관이나 국제 무대 뭐 이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점과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어느 나라든지 혹은 뭐 생각하는 바에서 국제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5천년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저런 생각, 저런 행동,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과 그 문명의
뿌리를 모르고는 그 사람들하고 백날 앉아서 얘기해봐야 그냥 달콤한 사탕 앞에 놔놓고 놓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지 그건 진실한 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명과 문화를 안다는 게 아주 그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혹은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가져야 될 큰 꿈은 크게 가져야 될 기본은 말입니다. 그 외교는 뭐 거짓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예일대 법대교에서 에이미 추가 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은 그 인류 역사상에 나왔던 모든 제국들은 전부 다 그 개방과 관용의 정신이 꽃을 피울 때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방과 관용의 정신을 잃고 문을 닫을 때가 되니까 전부 다 폐쇄를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는 서양사는 둘째 쳐놔놓고 중국 역사에서도 그 한당 시대, 그 다음에 그 몽고나 이런 것들이 개방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제국이 되었다가 폐쇄적이 되면 곧바로 그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당장의 뭐 취업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세대들이 뭐 더 먼 앞날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냥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무엇보다는 더 큰 꿈을 위해서는 세계 석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제국의 미래라든가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넓은 정신, 넓은 생각 그리고 문화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라는 게 말이 굉장히 참 애매한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의 문화, 이웃집에 놀러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친구를 만나도 그 집안에 내려온 전통적인 어떤 습속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집안에 가서 저 집은 그 예를 들면은 저 집은 교회를 믿는 집안인데 그 집에 가갖고 그 어르신 봤다고 절부터 넙죽하려고 하면 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전통적인 육아의 집안인데 그 육아의 집안에 가갖고 고개만 까딱하면은 아무리 그 성실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도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문화라는 게 작은 가정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를 무대로 한 문화라는 것은 아주 깊고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그 아주 심오한 것들인데 그 심오한 것들에 대한 깊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섣불리 덤벼들면은 오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그 국제 무대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상대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아주 폭넓은 관용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본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이러니까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만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평생 4대국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중근 평화론을 읽으면서 일본이 왜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집필을 못하도록 중간에서 사형을 시켜버리고 말았는지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안중근 평화론을 보면 일본이 주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통렬하게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감옥의 간 수장이 그 글에 관한 보고가 계속 지속되니까 자기 반성이 하기 싫어서 그 안중근의 사형 집행을 갑작스럽게 당겨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나서 안중근을 불러서 아베를 쏜다 뭐 이랬는데 사실은 요즘 아베가 당시에 그 120년 전에 그 이등박문하고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즘 세상에 뭐 아베를 어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안중근의 그 성장 과정과 안중근의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공부를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책 선정을 한 것 같아서 황당합니다. 죄송합니다.